평생 모은 재산을 맡겼던 며느리는 제가 아프고 약해진 틈을 타 인감도장까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는 말과 함께 제 기억이 희미하다며 저를 올가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기나긴 싸움의 끝을 지켜봐 주세요.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새벽같이 눈이 떠지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봐요. 이 집으로 들어온 뒤로는 잠이 더 얕아졌어요. 곤히 잠든 아들 내외랑 손주 깰까봐 살금살금 이불을 개고 거실로 나왔죠. 해가 뜨려면 아직 멀었는데 창밖은 온통 짙은 남색이에요. 저 멀리 성산대교 조명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망원동의 새벽은 이렇게 시작되나 봐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 좀이 쑤셔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섰어요. 망원시장은 이 시간부터 활기가 넘치거든요. 이모, 오늘 물건 좋아. 좀 보고 가. 총각, 두부 한 모만 줘요.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들. 생선 비린내와 구수한 떡 냄새가 뒤섞인 공기. 수레를 끌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건가 싶어요. 시장에 오면 나도 모르게 기운이 좀 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저녁 찬거리로 쓸 고등어 한 손이랑 손주 녀석 좋아하는 애호박 하나를 샀어요. 덤으로 쥐어주는 콩나물 한 줌에 고맙다고 허리를 꾸벅 숙였죠. 시장 인심이라는 게 별건가요? 이런 사소한 정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지. 장바구니는 금세 묵직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아현동에서 내 양복점을 할 때 말이에요. 이순자 맞춤 양복이라고 간판도 제 이름을 걸고 했었죠. 그때는 나도 참 당당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원단 냄새가 먼저 나를 반겼고 재단대 위에는 항상 손님들이 맡긴 옷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키가 훌쩍 큰 대기업 부장님부터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앳된 청년까지 다들 나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어요. 자를 들고 손님 몸에 댈 때면 그 사람의 체형과 습관까지 한눈에 꿰뚫어 봐야 했어요.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었는지, 걸음걸이는 어떤지,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옷을 만들어야 몸에 착 감기는 법이거든요. 수십 년간 만져온 원단은 손끝만 스쳐도 이게 이태리제인지 국산 제일모직인지 다 알 수 있었죠. 그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옷을 지어주면 다들 흡족해하며 돈을 건넸어요. 그 돈으로 우리 민준이, 지훈이 두 아들 다 대학까지 보냈고요. 남편 없이 혼자 몸으로 아들 둘 키우는 게 쉽진 않았지만 내 기술 하나로 버텼어요. 그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았는데 아현동이 재개발된다고 했을 때 평생 일군 가게를 정리해야 했어요. 시원섭섭하더군요. 그래도 가게 판 돈이 제법 돼서 이걸로 노후는 걱정 없겠다 싶었죠. 큰아들 민준이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험해요. 연세도 있으신데 큰돈 관리하기 힘드실 테니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다 컸다고 이제 엄마를 챙기는구나 싶어 얼마나 든든하고 대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아들 통장으로 다 붙여주고 나는 기꺼이 아들네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벌써 2년 전 일이네요. 시장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북적이던 시장 골목을 벗어나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다시 숨막히는 정적이 나를 짓눌렀어요. 32평 아파트, 방 3개에 내 식구가 사니 나 하나 들어올 공간이 마땅치 않았죠. 처음에는 안방을 내주겠다는 걸 내가 마다했어요. 젊은 부부가 써야지 늙은이가 무슨 안방이냐고. 그래서 결국 내 공간은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안락의자 하나가 전부가 됐어요. 밤에는 그 앞에서 접이식 매트를 깔고 자고 낮에는 의자에 앉아 TV를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는 게 내 일과의 전부였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럽게 들어서니 집안은 아직 고요했어요. 장바구니를 부엌 식탁에 내려놓고 막 한숨 돌리는데 안방문이 열리며 며느리 지영이가 나왔어요. 어머님, 시장 다녀오셨어요? 잠이 덜 깬 목소리였죠.
지영이는 나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곧장 스마트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네, 선생님. 우리 준서 이번 영어 캠프 말인데요. 레벨 테스트는 따로 안 봐도 되는 거죠? 아, 네네, 그럼요. 저희가 다 준비해야죠. 전화기 너머로 영어가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죠. 지영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쉴 새 없이 오르내리며 무언가를 읽고 또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나와는 눈도 거의 마주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사왔는지, 시장에 사람은 많던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은가 봐요. 그냥 이 집에 사는 소리 없는 가구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식탁 의자에 걸쳐진 손주 녀석의 바지가 눈에 띄었어요. 무릎 부분이 해져서 구멍이 뻥 뚫려 있더군요. 한창 뛰어놀 나이니까 그럴 수 있죠. 반가운 마음에 바지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내가 꿰매줘야겠다. 오랜만에 내 솜씨를 발휘할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신이 났죠. 내 방도 없는 살림이라 재봉틀은커녕 반지꼬리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래도 예전에 쓰던 실이랑 바늘 몇 개를 챙겨온 게 있었거든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반지꼬리를 꺼내 실을 꿰는데 손이 예전 같지 않게 떨리더군요. 그래도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해서 바늘귀에 실을 꿰었어요. 그리고는 정성껏 뚫어진 무릎 부분을 촘촘하게 꿰매기 시작했죠. 그냥 꿰매기만 하면 흉하니까 일부러 다른 색실로 예쁜 나무심 모양을 수놓았어요. 이 정도면 손주 녀석도 좋아하겠지. 한참 동안 집중해서 바지를 다 수선하고 나니 허리가 뻐근했어요. 그래도 마음은 뿌듯했죠. 마침 방에서 나온 지영이에게 자랑스럽게 바지를 내밀었어요. 아가, 이거 준서 바지 무릎이 뚫어졌길래 내가 좀 꿰맸다. 예쁘지? 내 말에 지영이는 바지를 건성으로 받아들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어머님, 이걸 이렇게 꿰매시면 어떡해요? 촌스럽게. 그러더니 바지를 다시 의자에 휙 던져놓고는 말하더군요. 요즘 애들 이런 거 안 입어요. 그냥 버리고 새로 사주면 돼요.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 정성과 시간이 촌스럽다는 말 한마디와 얼마 하지도 않는 돈의 가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수십 년간 내 삶을 지탱해준 나의 자부심, 나의 기술이 이렇게 쉽게 무시당할 수 있다니. 내 손에 들려있던 바늘이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한때는 누군가에게 꼭 맞는 멋진 옷을 만들어주던 이 손이 이제는 그저 낡은 옷이나 꿰매는 쓸모없는 손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내 손만 내려다봤어요. 쭈글쭈글하고 마디가 굵어진 내 손.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 민준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회사 일이 힘든지 얼굴이 몹시 지쳐 보였죠.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민준이는 말없이 밥만 먹었고 지영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들었어? 지혜 엄마네 이번에 애들 데리고 하와이로 영어 캠프 간대. 우리는 언제 그런데 한번 가보나. 민준이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그 집은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잖아. 우리랑 같아? 지영이는 지지 않고 쏘아붙였죠. 당신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애 교육 생각하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지. 이 집은 너무 좁아. 준서 공부방도 제대로 없잖아. 나는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집이 좁다는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내 존재 자체가 이 집을 더 좁게 만드는 원인인 것만 같았거든요. 내가 없었다면 내 안락의자가 놓인 저 자리에 준서 책상이라도 하나 더 놓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아들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공간적으로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아들에게 주면서 이제 짐은 덜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나는 여전히 이 집의 가장 큰 짐이었어요. 죄책감의 바발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리모컨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소파 위에 뒀던 것 같은데. 얘들아, 리모컨 못 봤니? 내 말에 지영이가 소파 쿠션 사이를 뒤지더니 금방 찾아냈어요. 그러고는 나를 보며 걱정스럽다는 듯. 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네요. 잘 챙기셔야죠. 그 말에 옆에 있던 민준이도 나를 힐끔 쳐다봤어요. 지영이의 말은 마치 어머니가 나이 들어 정신이 없으시다고 아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신호 같았어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건망증일 뿐인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사소한 실수인데,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문제가 있는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어요.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나이 들어서 그래, 기억을 잘못하는 거야 라는 말로 묵살될 게 뻔했거든요. 나는 그저 내 자리, 낡은 안락의자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어요. 창밖은 이미 캄캄해졌고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만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TV에서는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내 정신마저 내 것이 아니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나는 안락의자에 앉은 채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네요. 그 말이 독침처럼 귓가에 밝혀 떠나질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걸까? 내 기억이, 내 생각이 정말 내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걸까? 평생을 내 두 발로 버티고 내 머리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꽁꽁 묶이는 기분이었죠. 며칠 동안은 그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일부러 더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애썼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며칠 전 저녁엔 뭘 먹었는지,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다 기억해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소한 것 하나라도 기억이 안 나면 덜컥 겁부터 났어요. 지영이는 그런 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조금씩 더 조여왔어요. 내가 무언가를 찾고 있으면 어머님, 뭐 잃어버리셨어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하며 다가왔고 내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으면 어디 안 좋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살폈죠. 그 모든 행동이 나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나의 허점을 찾으려는 감시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죠. 거실 바닥에 물기가 좀 있었나 봐요. 내가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발을 딛는 순간 그대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발목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죠.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내 비명소리에 놀라 달려 나온 지영이와 민준이가 나를 부축해 겨우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발목에 금이 갔다며 깁스를 하고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내 병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마포구에 있는 큰 종합병원이었죠. 낯선 소독약 냄새, 시끄러운 기계 소리, 하얀 옷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생경하고 두려웠어요. 무엇보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모든 것을 남의 손에 의지해야 한다는 무력감이었어요. 혼자서는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고 밥 먹는 것조차 불편했죠. 지영이는 그런 나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어요. 매일같이 죽을 쏘아오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다 주었죠. 처음에는 그런 며느리가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며느리밖에 없구나. 내가 오해했나 보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지영이의 모든 친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거든요. 어머님, 거봐요.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저만 믿으세요. 병원비 정산하고 처리할 서류가 많은데 복잡해서 어머님은 힘드실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지영이는 끊임없이 나의 무력함을 일깨워주며
자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나는 점점 더 작은 존재가 되어갔고 며느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지영이가 평소보다 더 심각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어제 의사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요. 보험 처리하려면 서류가 좀 필요하대요. 그리고 입원비 중간 정산도 해야 하고요. 그러더니 내 손을 잡고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인감도장이랑 통장이 있어야 이런 걸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직접 가실 순 없으니까 제가 대신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인감도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인감도장은 내 재산이자 나 자신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으니까요. 아현동 양복점 계약을 할 때도 집을 팔 때도 그 모든 중요한 순간에 나와 함께했던 물건이었죠. 그걸 선뜻 내어주기가 망설여졌어요. 내 망설임을 읽었는지 지영이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못 믿으세요? 제가 아니면 누가 이런 걸 해드리겠어요. 민준이 아빠는 회사 일로 바쁘고 어머님은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다 어머님 편하자고 하는 일인데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서운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픈 몸으로 병실에 누워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았어요. 전직 은행원이었던 지영이가 이런 일은 나보다 훨씬 잘 알 테고 정말 나를 위해서 저러는 거겠지. 의심하는 내가 나쁜 사람인 것만 같았어요. 결국 나는 집 서랍장 어디에 인감도장과 통장을 두었는지 힘없이 알려주고 말았어요. 지영이는 내 대답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 온 위임장에 내 손을 잡고 억지로 도장을 찍게 했어요. 그러고는 금방 다녀올게요, 어머님 하며 환하게 웃으며 병실을 나섰죠.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졌는지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드디어 내 목에 단단히 채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나는 퇴원해서 다시 아들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깁스를 한 발은 여전히 불편했고 내 자리는 여전히 거실의 낡은 안락의자뿐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지영이는 이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눈치를 보며 교묘하게 나를 압박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제 돈 관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제가 주식도 좀 더 안전한 걸로 옮겨드리고 다 관리해 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 지영이가 내 앞에서 선언하듯 말했어요.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죠. 아니, 그래도 그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니? 내 말에 지영이는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푹 쉬며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전문가가 해야죠. 자꾸 이러시면 정말 걱정돼요. 병원에 계실 때도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기억력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내 경험과 판단은 나이 탓으로 기억력 문제로 간단히 무시되어 버렸어요. 전직 은행원이었던 며느리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라는 논리 앞에서 내가 평생 돈을 벌고 모아온 지혜와 원칙은 아무런 힘이 없었죠. 아들 민준이는 그저 엄마, 지영이가 알아서 잘할 거야.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는 거잖아. 라며 아내의 편만 들었어요. 나는 내 집에서 내 돈 앞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더 무서운 건 내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아현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내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반가워서 어서 오게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지영이가 현관에서 친구를 막아서며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지금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안정이 필요하세요. 다음에 다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영이는 내 유일한 지지 세력이 될지도 모르는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끊어버렸어요. 어느 날 밤
나는 잠결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부엌에서 소곤거리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당신 어머니 통장 정리 다 했어? 주식 판도는 어디로 옮겼고?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안전한 데로 다 옮겨놨어. 어머니 스마트폰으로는 이제 은행 앱 접속도 안 될 거야. 내가 비밀번호 다 바꿔놨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내 손발을 묶어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눈과 귀까지 막아버린 거였어요. 나는 이제 내 돈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 거죠. 완벽한 디지털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나는 비틀거리며 내 자리로 돌아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신체적 부상으로 인한 무력감은 이제 내 모든 것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공포감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었고 서서히 내 존재를 지워가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디지털 감옥. 며느리가 뱉은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밤새도록 메아리 쳤어요. 내가 잠이 든 건지 깨어있는 건지 분간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죠. 눈을 감으면 컴컴한 절벽 아래로 끝없이 떨어지는 꿈을 꿨고 눈을 뜨면 거실 한 구석, 내 낡은 안락의자 위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현실이 나를 기다렸어요. 깁스한 발목은 욱신거렸고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속절없이 흩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시체처럼 보냈어요. 지영이는 여전히 지극정성인 며느리 노릇을 했죠. 제때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에는 차가운 감시의 눈길이 서려 있었어요. 내가 전화라도 한 통 할라치면 어느새 등 뒤에 다가와 누구랑 통화하세요. 어머님? 하고 물었고 내가 잠시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 그렇게 하세요? 하며 내 속을 떠보려 했죠. 나는 점점 더 입을 닫았어요. 무슨 말을 한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될 게 뻔했으니까요. 내 안에서 나 자신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걸 느꼈어요. 정말 내가 이상해진 걸까? 지영이 말이 다 맞는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내 존재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지영이가 손주 준서의 학원 상담을 간다며 부산을 떨며 집을 나섰죠. 모처럼 찾아온 고요함이었어요. 적막한 집안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사실이 외려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가 물을 마시는데 식탁 위에 서류 봉투 몇 개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지영이가 급하게 나가면서 깜빡 잊고 치우지 않은 모양이었죠. 원래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봉투로 손이 갔어요. 봉투 안에는 은행에서 온 우편물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익숙한 내 이름 석자가 적힌 통장 사본 하나를 발견했죠. 내 통장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통장 맨 앞장에 시뻘건 글씨로 지급정지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지급정지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해서 은행에서 거래를 막아버린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죠. 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지영이가 돌아왔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사본을 들고 물었어요. 아가, 이게 무슨 뜻이냐? 왜 내 통장에 이런 게 찍혀 있어? 지영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한 얼굴로 내 손에서 통장 사본을 빼앗아 들었어요. 아,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고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죠.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데 전화해서 돈 보내려고 하셔서 제가 막아놨어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어머님 재산 지켜드리려고 그런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개가 자욱하던 내 머릿속이 한순간에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집 전화 말고는 아는 번호도 몇 개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돈을 보낼 이유도 방법도 알지 못했죠. 그런데 보이스피싱이라니.
지영이의 저 매끄러운 거짓말 앞에서 지난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리모컨을 찾지 못하던 나를 한심하게 보던 눈빛, 병원에서 인감도장을 요구하던 다정한 목소리, 내 의견을 기억력 탓탓으로 돌리던 단호한 표정.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이건 나를 위한 보호가 아니었어요. 이건 나를 올가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죠. 그 순간 아주 오랜만에 아현동 양복점의 이순자가 내 안에서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수십 년간 날카로운 가위와 바늘을 다루던 그 감각이 되살아났죠. 나는 옷감을 볼 때 아주 작은 흠이나 실밥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었어요. 계약서를 쓸 때면 깨알 같은 글씨 하나하나 다 뜯어보며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했죠.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미세한 거짓의 결을 읽어내는 건 나에게는 숨쉬는 것과 같은 본능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무뎌졌을까? 언제부터 내 안에 그 예리한 바늘을 녹슬게 내버려뒀을까? 분노와 함께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 그랬구나.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힘없이 대답했어요. 지영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들을 챙겨 방으로 들어갔죠. 나는 안락의자로 돌아와 앉았어요. 하지만 이전의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나는 조용히, 그러나 차갑게 분노를 다졌어요. 그리고 내 반격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죠.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과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첫 장의 날짜와 시간을 적었죠. 2025년 X월 X일 오후 3시 며느리 지영 지급 정지된 내 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자신이 막아놓은 것이라 거짓말함. 한자 한자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렀었어요. 이것이 내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아현동의 실과 바늘이 이제는 진실을 꿰매기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영이 앞에서는 여전히 기운 없고 정신없는 노인인 척했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수첩의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지영이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 내 기분은 어땠는지, 심지어 그날의 날씨까지. 하루하루 기록이 쌓여갈수록 내 기억은 더 선명해졌고 내 정신은 더 또렷해졌어요. 어느 날 나는 큰 결심을 했어요. 깁스한 발을 절뚝이며 지영이가 손주를 데리러 나가 집이 빈틈을 타몰래 밖으로 나섰죠. 내 목적지는 마포노 인종합복지관이었어요. 예전에 동네 할머니들이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배울 것도 많고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도 해준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를 타러 가는 짧은 거리가 천리길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혹시라도 지영이와 마주칠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죠. 복지관은 생각보다 크고 활기찼어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기도 하고 노래 교실에서는 구성진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죠. 나는 두리번거리다 어르신 권익 상담이라고 쓰인 작은 부스를 발견했어요. 책상 앞에는 앳돼 보이는 청년 하나가 앉아 있었죠. 법대생 자원봉사자라고 하더군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 앞에 앉았어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이고 있는데 청년이 따뜻한 목소리로 할머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하고 말을 건네주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청년 앞에 내밀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며느리처럼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청년은 말없이 수첩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청년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죠. 마침내 수첩을 다 읽은 청년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놀라움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어요. 할머님, 이걸 전부 다 직접 기록하신 거예요? 날짜, 시간, 대화 내용까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더니 수첩을 가리키며 말했죠. 할머님,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 기록만 봐도 할머님은 지금 상황 판단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계신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처음이었어요. 내 말을, 내 생각을 온전히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건 나는 치매가 아니다. 그 한마디 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씌운 거짓의 프레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나는 잃어버렸던 나 자신, 현명하고 독립적인 어머니 이순자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복지관 휴게실에 잠시 앉아 있는데 다른 할머니 몇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였나 봐요. 내가 겪은 이야기를 두서없이 털어놓자 할머니들은 아이고 저런 못된 것들 요즘 자식들 다 그렇다니까 하며 자기 일처럼 분개해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그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우리 같은 늙은이도 힘을 합치면 뭐라도 할 수 있어.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나 혼자만의 불행이 아니었어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나는 두 가지를 더 결심했어요. 하나는 복지관에서 열리는 스마트폰 초급반에 등록하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나를 가둔 디지털 감옥에서 내 힘으로 걸어 나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법대생 청년의 조언에 따라 나의 온전한 정신 상태를 증명해줄 다른 병원을 찾아 독자적으로 인지능력 검사를 받는 거였어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마음속에는 아현동에서 제일 좋은 옷감을 골라 재단대를 펼쳐놓았을 때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똑같았죠.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낮에는 안락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꾸벅꾸벅 조는 그림자 같은 늙은이. 하지만 내 안에서는 누구도 모르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영이의 감시를 피해 일주일에 2번 나는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깁스한 발을 절뚝이며 마을버스를 타는 일은 고역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 것이었으니까요. 내 첫 번째 전쟁터는 복지관 컴퓨터실에서 열리는 스마트폰 왕초보 교실이었어요. 내 옆자리에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할아버지, 손톱에 예쁘게 봉숭아물을 들인 할머니가 앉아 있었죠. 다들 나처럼 자식들이 사준 네모난 기계 앞에서 쩔쩔매는 사람들이었어요. 강사로 나선 건 며칠 전 법률 상담을 해줬던 그 법대생 청년처럼 앳된 얼굴의 대학생 자원봉사자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작디 작은 화면 속 아이콘들은 뭐가 뭔지 알 수도 없었고 내 굳고 무딘 손가락은 자꾸 엉뚱한 곳을 눌렀죠. 전화를 걸고 받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옆자리 할아버지는 이놈의 기계, 사람 잡네 하며 혀를 찾고 나도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재단사 시절에 내가 떠올랐어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옷본을 그리고 비뚤어진 바늘땀 하나를 풀기 위해 밤을 새우던 그 끈기. 수십 년간 굳은 살이 박인 내 손이 고작 이 차가운 유리판 하나를 다루지 못할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나는 마치 처음 가위를 잡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하나 끈질기게 배웠어요. 사진을 찍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녹음 기능을 익혔죠. 대학생 선생님은 내 열의에 감탄하며 어머님 재능 있으신데요? 하고 칭찬해 주었어요. 12주가 지났을 때 나는 더듬거리면서나마 스마트폰으로 며느리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인터넷 검색창에 성년 후견제 같은 어려운 단어를 직접 쳐볼 수 있게 되었어요. 내 손안의 이 작은 기계는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나의 무기이자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죠. 나의 두 번째 전선은 법률적 준비였어요. 복지관의 법대생 청년은 좋은 조언자였지만 진짜 싸움에는 전문적인 변호사가 필요했어요. 문득 아현동 양복점 시절에 오랜 단골 손님 하나가 떠올랐어요. 작은 건설사를 운영하던 박 사장님이었죠. 늘 내 솜씨를 최고라며 칭찬해주던 의리 있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아 복지관 근처 찻집에서 몇십 년 만에 재회했어요. 내 초라한 행색과 그간의 이야기를 들은 박 사장님은 테이블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개했어요. 아니, 그 천사 같던 사모님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그러더니 자신의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쥐어주며 사모님,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 아주 똑 부러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건 제 성이니 이걸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사모님의 그 정직함과 솜씨를 제가 기억하는데 절대 이렇게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내가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귀인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박 사장님이 소개해준 변호사는 젊고 당찬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내 증거 수첩을 보더니 법대생 청년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머님의 이 꼼꼼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녹음한 파일 몇 개를 들려주었고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죠. 이 싸움은 단순한 무료 법률 상담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법적 대응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조용히 거미줄을 엮어가는 동안 지영이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 지영이는 신경과 의원에서 받아왔다며 진단서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경도인지장에 소견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으시대요. 큰 병원으로 옮겨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그러면서 내 앞으로 오던 모든 우편물을 자기가 먼저 확인하기 시작했고, 내가 가진 주식 몇 개를 처분했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어요. 나를 완벽한 금치산자로 만들어 내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집어삼키려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이미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의 노인정신과에 정밀 검사를 예약해둔 상태였거든요. 예약 날짜에 맞춰 나는 복지관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았을 때 나는 내 증거 수첩을 꺼내 들고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내 논리 정연한 진술과 꼼꼼한 기록에 의사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죠. 몇 시간에 걸친 정밀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인지 능력은 연세에 비해 아주 건강한 수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치매 노인이라는 끔찍한 누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뗀 거니까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며칠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내 옆에는 복지관의 법대생 청년과 증인이 되어주기로 약속한 복지관 친구 할머니가 함께 앉아 있었죠. 변호사는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성년 후견제를 신청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반박 증거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다툴 것인지, 그 모든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들으며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죠. 회의를 주도한 건 나였어요. 나는 변호사에게는 법적 자문을, 법대생 청년에게는 디지털 증거 정리를, 친구 할머니에게는 그날의 상황에 대한 증언을 부탁했어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내 싸움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된 기분이었죠. 망원동 내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싸움은 이제 서초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이라는 거대한 무대로 옮겨가게 될 거예요. 집에서 법원까지는 지하철로 50분, 그 먼 길을 오가야 하는 고된 싸움이 되겠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평생의 자부심과 존엄을 걸고 이 거미줄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때를 기다릴 거예요. 아현동의 실과 바늘은 이제 가장 단단하고 질긴 그물을 완성했으니까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나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 같았어요. 지영이는 여전히 상냥한 며느리인 척 연기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과 조급함이 번뜩였죠. 아마 마지막 단계를 위한 서류 준비를 끝마친 모양이었어요.
나는 그저 묵묵히 내 안락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그들이 던질 마지막 칼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어요. 며칠 뒤 우편함에 꽂힌 두툼한 법원 등기 우편. 지영이가 나보다 먼저 발견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내게 건네주더군요. 어머님, 법원에서 온 건데 별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절차래요. 그 속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가 들어 있었어요. 내 아들 박민준과 그의 아내 권지영이 자신의 어머니 이순자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니 법적으로 후견인이 되어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고 국가에 정식으로 요청한 문서였죠. 청구서에 첨부된 증거 자료들을 읽어 내려가는데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영이가 받아온 그 경도인 지장에 소견서, 그리고 내가 리모컨을 잃어버렸던 일, 외출했다가 길을 잃을 뻔했다는 거짓말, 심지어 손주 바지를 꿰매준 것마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이상 행동으로 포장되어 있었죠. 그들의 눈에 나는 이미 온전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 차지해야 할 재산일 뿐이었죠. 나는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지요. 심리 기일이 잡힌 날, 나는 오랜만에 아현동 양복점 시절에 입던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조금 낡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지은 옷이라 몸에 착 감겼죠. 옷은 사람의 갑옷이라고 했던가요? 그 옷을 입으니 지난 몇 달간 나를 짓누르던 무력감과 불안감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다시 아현동에 당당했던 이순자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서울 가정법원은 높고 차가운 건물이었어요. 법정하는 TV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죠. 높은 판사석, 딱딱한 나무 의자들, 서류를 뒤적이는 무표정한 사람들, 저 멀리 청구인석에 앉아있는 민준이와 지영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내 아들은 차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지영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를 쏘아보고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고 지영이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아주 유창하고 그럴듯한 말로 나를 불쌍하고 가여운 노인으로 묘사했어요. 기억력이 감퇴하고 현실 판단 능력이 흐려져서 악의적인 사기꾼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지영이가 받아온 그 편향된 진단서와 이웃들의 확인서 몇 장이 제출되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내 변호사가 내 손을 한번 꾹 잡아주었죠. 괜찮다는 신호였어요. 마침내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내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에게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청구인 이순자 여사님이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얼마나 명료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내가 대학병원에서 받은 정밀검사 결과였어요. 인지능력 정상. 그 두 글자가 법정 안의 스크린에 선명하게 뜨는 순간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어요. 지영이 측 변호사는 당황하며 그것은 최근에 받은 검사일 뿐 그 전의 상태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외쳤죠. 그렇습니까? 내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럼 피청구인이 지난 몇 달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청구인들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내 증거 수첩의 사본을 제출했어요. 수첩의 내용이 한 장 한 장 화면에 비칠 때마다 법정 안은 조용해졌어요.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지영이가 나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변호사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대로 화면을 눌러 녹음 파일 목록을 열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는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법정 안에는 지영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 이제 돈 관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제가 주식도 좀 더 안전한 걸로 옮겨드리고 다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데 전화해서 돈 보내려고 하셔서 제가 막아놨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스마트폰으로는 이제 은행 앱 접속도 안 될 거예요. 내가 비밀번호 다 바꿔놨거든요.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지영이의 얼굴은 더 이상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들 민준이는 아이의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나는 녹음 파일을 끄고 판사를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걸고 마지막 말을 했죠. 재판장님, 저는 치매 노인이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고 제정신으로 제 재산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제 삶을 제 의지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서 빼앗아 가려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부디 제 인생을 되돌려 주십시오. 판사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판결은 간단했어요. 청구 기각, 그리고 판사는 내 아들 내외를 향해 법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목소리로 꾸짖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는 못할 망정. 그 재산을 탐하여 인격을 말살하려 한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법정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복도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이 부셨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죠. 나는 곧장 변호사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내 모든 계좌에 대한 대리인 자격을 해지하고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어요. 내 평생 모은 6억 8천만 원. 나는 그 돈을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안전한 신탁 상품으로 모두 옮겼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건네주는 새로운 통장을 받아드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음을 실감했어요. 그날 오후 나는 마포노인종 합복지관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도움을 구하는 피해자의 발걸음이 아니었죠. 복지관 휴게실에 들어서자 나를 기다리고 있던 친구 할머니들이 와락 달려와 내 손을 잡았어요. 이겼다면서 정말 잘했어. 순자야. 내 승리의 소식은 이미 모두에게 퍼져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자기 일처럼 눈물을 글썽였고 어떤 할아버지는 우리 늙은이들의 자존심을 세워줬다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그들의 얼굴 속에서 나는 보았어요. 내 승리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소외당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우리 모두의 승리였어요. 한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순자 씨를 보니 나도 용기가 생기네. 우리도 이제 당하고만 있지 말아야겠어.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어요. 내 싸움은 끝났지만 어쩌면 더 큰 시작을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리라. 서초동 법원 앞에 복잡한 풍경 속에서 느꼈던 막막함은 사라지고 망원동의 따뜻한 이웃들 속에서 나는 내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법정에서의 싸움이 끝나고 나는 망원동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 아들네 집에서 나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온전한 나만의 공간이었죠.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방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난초 화분과 낡은 재봉틀을 들여놓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다는 자유. 그 평범한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는 날들이었어요.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죠. 하지만 풀어야 할 매듭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바로 내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영이었죠. 법정에서 그렇게 모질게 등을 돌렸지만 자식이라는 연은 칼로 무자르듯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어느 주말 저녁 두 사람이 내 집으로 찾아왔어요. 법정에서 본 이후로 처음이었죠. 두 사람은 문 앞에 서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 같은 것이 들려 있었지만 차마 내밀지도 못했죠. 나는 말없이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끄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옆에 있던 지영이도 따라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 용서를 빌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나는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몇 달간 내가 겪었던 고통과 우니제니의 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나는 그들을 바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일어나거라. 내 조용한 말에 두 사람은 마지못해 일어섰어요. 나는 차를 한 잔씩 따라주고 담담하게 내 입장을 이야기했죠. 너희가 나에게 한 짓은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었다. 너희는 내 인생과 내 인격을 통째로 부정했다. 그 상처가 그리 쉽게 아물 것 같으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말을 이었죠. 너희와 나의 법적, 경제적 관계는 이미 법정에서 끝났다. 내 재산은 이제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인연마저 끊고 싶지는 않구나. 나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앞으로 나를 찾아오려거든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저 어머니와 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나를 대할 기회를 주겠다. 너희가 진심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것은 복수를 넘어선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어려운 숙제였어요. 가족과의 매듭을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나는 이제 온전히 내 새로운 삶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내 승리가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희망의 불씨를 더 크게 키워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죠. 나는 내 변호사와 복지관 관장님을 찾아가 내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그리고 내 자산의 일부를 그 프로그램을 위해 기꺼이 내놓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마포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실이 문을 열게 되었어요. 이름은 거창했지만 시작은 복지관의 작은 컴퓨터실 하나를 빌려서 하는 소박한 모임이었죠. 프로그램 내용은 간단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법, 넘쳐나는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을 가려내는 법, 그리고 나처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 상식까지.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소중한 교과서가 된 거예요. 나는 그 교실의 특별 강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내 이야기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죠. 나는 법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겪었던 일들과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내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교실은 금세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교실은 지역 신문과 방송에도 소개되었어요. 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싸움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죠. 이 소식은 마포구청에도 알려졌고 구청장님이 직접 우리 교실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내 이야기를 직접 들은 구청장님은 노인 금융 착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우리 프로그램을 마포구 내 모든 노인복지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가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교실이 특별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곳이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나를 도와주었던 그 대학생 청년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어요.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최신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어르신들은 그들에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온 삶의 지혜를 나눠주었죠. 컴퓨터 자판도 제대로 못 치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처음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 늘 무기력하던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자신의 사진을 보며 소녀처럼 웃었어요. 그곳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교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나는 서툰 솜씨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누르고 있는 한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주름지고 투박한 그 손이 꼭 예전의 내 손 같았죠. 나는 할머니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천천히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과거 아현동에서 내가 했던 일과 지금 망원동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때는 날카로운 바늘과 실로 사람들의 몸에 꼭 맞는 옷을 만들어 주었지만 지금은 나의 아픈 경험을 재단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꼭 맞는 희망과 용기를 만들어 주고 있었으니까요.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그 전통적 지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과 수십 년을 버텨온 인내심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구와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은 결코 사라지거나 나이가 없어질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외로운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나는 새로운 씨앗을 심고 미래를 가꾸는 사람이었어요. 교실 창밖으로 펑펑 쏟아지는 눈송이들을 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추웠던 겨울은 이제 끝났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으니까요. 한 사람의 용기는 단순히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을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가 완성되는 법이거든요. 모든 것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죠.